서울 천도 이래 600년이 넘는 세월의 풍상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양 도성, 그리고 도성의 일부인 서울 사대문과 사송문, 그 안에 새겨진 선임들의 지혜와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흔적이 담겨있는 한양 도성에는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의 야심찬 의지 또한 담겨져 있는데요. 한양 도성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을 찾아 대장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보신각 앞에 와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종로는 곧 서울이었는데요. 조선의 600년 동안 유일한 도심이었던 이 종로에는 지금까지 옛 조선시대 한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서울이 아닌 한양으로의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2012년 12월 31일, 그날도 어김없이 보신각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였죠. 해마다 종로의 보신각에서 행해지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서는 종이 총 33번 울려 퍼지는데요.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과거 조선시대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72년 7월 새롭게 왕이 된 이성계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도읍지를 옮기는 천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새 도읍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궁의 위치였는데요. 새로운 국가의 도읍지로 한양을 마음에 두고 있던 이성계는 북악 아래에 정궁을 지어야 한다는 삼봉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1393년 9월 궁궐과 도성의 건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북악 아래 자리 잡은 조선의 정궁이 바로 오늘날의 경복궁입니다. 삼봉 정도전은 경복궁과 도성의 자리를 정하는 새 왕조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 안에는 조선을 왕도 정치를 구현할 유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도전의 야심과 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려의 어떤 그런 피폐한 사항을 개선하고 새로운 어떤 왕조의 어떤 개창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특히 삼봉 정도전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삼봉 정도전은 조선이 건국됨과 동시에 철저하게 유교에 입각해서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대문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궁궐의 제도, 예를 들면 법궁과 이궁의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모든 또 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교 사상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게 유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도전에 의해 한양은 철저하게 유교 이념과 통치 원리에 따라 건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의 평면에도 유교 사상은 스며들었으며 조상의 숭배 사상, 남녀 유별, 장유 유서 등 유교적 가치관은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교 사상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교는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개성하고 체계화시킨 학문이며 사상이며 철학입니다. 그리고 종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가 절된 이후로 이 유교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그 유교 사상, 특히 성리학이 보급되어 가지고 이 성리학을 가지고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문을 갖다가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성리학이 뭐냐 하면 하늘의 원리와 이 하늘의 원리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그런 학문이 바로 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의 가르침에는 오상, 즉 인의 예지 신이 있는데요. 인은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는 마음이며, 의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예는 사양지심으로 겸손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지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끝으로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가운데 바르게 서 밝은 빛을 내므로 믿음을 주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대문 보신각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인의예지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과 연결된 것이었죠.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척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말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남을 아파하고 남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어질 인자의 단서가 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의의 단서가 되고, 양보하고 겸양하고 사양하는 것은 예의 단서가 되고,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지혜의 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가르침을 잘 우리가 확충시키고 발전시키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각각의 방향에 위치한 한양 도성 사대문의 이름에 유교의 오상인 인의예지를 넣은 것은 조선을 철저한 유교 국가로 건설하려는 정도전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을 상징하는 보신각이 위치해 있었죠. 그 인의예지의 네 개의 방향,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잡히잖아요. 무턱대고 동쪽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동쪽 끝에 가 있으면 다 왼쪽이 전부 서쪽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중심이다. 그게 중앙이에요, 그죠? 근데 왜 중앙에 이제 믿을 신자를 대응시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믿을 신자를 대응시킨 것은 이제 세상을 유지하는 모든 기초가 상호간에 사람 사이의 신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이제 중심에 놓고 나머지 덕목이 자리 잡는다. 아무리 뭐 겉으로 인이 어지러 보이고 또 예의 발라 보이고, 그죠? 많이 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유교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신각에는 왜 중심을 뜻하는 믿을 신자가 대입된 걸까요? 보신각에 그렇게 붙인 것은 이른바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기준으로서의 신과 더불어서 이제 시간을 알리는 행위.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삶의 기준을 잡느냐, 시각이잖아요.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무엇을 하고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조율하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알리는 것만큼 이제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신각에 종루에다가 신자를 붙였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 위치상 그것이 이제 서울의 심정적 중심, 공간적 중심은 아니더라도 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조선의 도읍지 한양의 시각을 알렸던 보신각종은 사대문과 사소문의 개폐를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 되면 파루라고 하여 타종을 총 33번 울리면 종소리에 따라 도성의 팔문이 열렸고, 밤 10시경에는 인정이라 하여 타종을 28번 울리면 도성의 모든 문이 일제히 닫혔는데요.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이 33번 울리는 것이 바로 파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교에서 말하는 28속, 불교에서 말하는 33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33번, 28번씩 쳤던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종은 33번 치고, 또 밤에는 이제 북을 28번 쳤어요. 그래서 종과 북을 같이 걸어 놨었어요. 종고루라고 불렀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 치는 관행은 사라지고, 전부 종으로 대체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조선시대 도시 공동체는 종소리를 같이 듣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종은 도시의 공간적 중심에 걸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보신각은 공간적 중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종이 걸린 곳이 곧 도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신각에 위치한 종로 내거리를 사람들은 서울의 공간적 중심으로 인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종로는 600년 가까이 서울의 유일한 도심이었습니다. 도읍지 건설의 핵심인 정궁과 종묘, 사직단이 세워지자 태조 이성계는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도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도성은 안으로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 외적을 방어하는 기능보다 왕도의 경계를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도성은 도성 밖과 도성 안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한양도성은 서울을 둘러싼 4개의 산, 즉 내사산을 따라 축조되었는데요. 내사산을 성곽으로 이어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시킨 독특한 도성 형식은 한양도성이 유일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으로서 얼굴구실을 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에서 가장 큰 문이었고 서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대상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된 문입니다. 왕은 가급적 이제 이문으로 통과해야 했고요. 중국 사신이 올 때에도 저 의주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단거리로 보자면 서소문을 이용하거나 서대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돌아서 남대문을 거쳐서 들어오게 했었죠. 이게 이제 공식 대문이었던 셈이고요. 동대문과 서대문은 간혹 이제 왕이 조상의 등에 참배하러 갈 때, 아시다시피 동구릉이라든가 서운릉, 서삼릉이라든가 서울 동서쪽으로 왕릉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용하는 문으로 주로 썼고요. 나머지는 뭐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었죠.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남쪽은 화를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숭례문 현판은 다른 도성문과는 다르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세워 현판 자체를 불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의 불을 불로써 누르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도성 안의 궁궐은 왜군에 의해 전부 불탔지만 숭례문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도 청나라에 의해 또 한 번 도성이 함락당하지만 숭례문은 화를 입지 않았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 숭례문은 일제 때에 이르러 전차와 차들이 다니게 되면서 500년 조선 왕조의 정문 역할을 마감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에도 한국전쟁에도 끄떡없던 숭례문은 2008년 어이없는 화재로 인해 상당 부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방화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우리는 소중한 국보 1호 숭례문을 잃었습니다. 복원을 한다 해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문화재는 어떤 것도 복원할 수 없어요. 복원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보수 정도는 가능해요. 완전히 망가진 건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개념을 함부로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숭례문 방화한 사람도 문화재 복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태워버려도 이런 말까지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숭례문을 복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상실감과 자긍심을 치유하고자 철저한 고증과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옛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라 숭례문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5년 만에 숭례문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옛 숭례문의 의미는 되찾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나마 잃어버렸던 숭례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이 소중한 문화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도전은 도성의 동문을 흥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 불변의 가치인 오상 중 동쪽을 가리키는 인이 들어간 이름이었죠. 흥인문은 도성의 8문 중 유일하게 평지에 세운 문으로 건설할 당시 동쪽이 풍수지리상 허하다는 설 때문에 여러 가지 비보 풍수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문에 옹성을 두른 것이 바로 그 예 중 하나였죠. 옹성은 곡성 또는 치성이라 하여 밖에서 성문이 보이지 않도록 성문을 둘러싸은 작은 성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였고 도성의 8문 중 유일하게 평지에 위치한 흥인문에만 이 옹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4개의 산을 내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북쪽으로 백악, 남쪽으로 목묘, 서쪽으로 인왕, 동쪽으로 낙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산들이 대략 해발 200m가 다 넘는데 오직 이제 낙타산만 100m 조금 넘는 정도의 아주 야트막한 구릉이었죠.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낮다 보니까 풍수적으로나 또 군사적 관점에서나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군사적으로는 낮으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적이 침범하기 쉽다 이렇게 봤던 거죠. 흥인문의 옹성 외에 비보풍수적 장치가 들어간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현판입니다. 흥인문 현판에는 흥인문 세자에 갈지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갈지자 형상이 청룡처럼 생겨 기운이 허한 낙산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문 이름도 다른 문은 숭례문, 도니문, 숙정문 그랬는데 그 문만 한 글자 더 붙여서 흥인지문이라고 해서 한 글자를 더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동쪽이 낮은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또 실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도성의 동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곳은 조선 왕조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동쪽에서 온 왜구로부터 일어났고 조선왕조가 망한 것도 결국 동쪽에서 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였습니다. 흥인지문 부근에는 조선왕조와 서울의 옛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자리해 있는데요. 이는 1926년 한양 도성을 허물고 들어선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옛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운동장으로, 해방 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불렸던 곳이죠. 해방 후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이자 또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걸기 대회의 현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네요. (2007년 12월) 동대문 운동장 철거 공사 중 조선 전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의 주요 유물 1,0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한양 도성의 이간 수문, 치성이 드러났으며 조선 전기부터 후기 건물지 유구 44기와 조선 백자, 분청사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주요 유물 등 시기와 계층을 망라한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공원 설계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 박물관이 통째로 발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대와 계층을 망라한 유적과 유물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야외 전시장 말고도 공원 내에는 역사관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대문 역사관에는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면서 발굴된 주요 유물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총 발굴된 유물이 무려 25,000여 점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꽤 오랜 시간 공사에 걸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화공원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탄생을 한 건가요? 과거의 동대문 운동장 자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않게 많은 다수의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 역사관을 탄생시켜서 그 많은 유물들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을 찾아오는 많은 이제 분들이 이곳이 어떤 곳일까 하고 궁금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떤 유물과 유적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거의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약 2,000여 점 정도의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철거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서울 600년 역사의 흔적이 이곳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지어졌던 돈이문은 태종 때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대신 태조 5년에 남쪽에 서전문을 세웠는데 세종 4년에 도성을 보수하면서 그 문을 헐고 새 문을 세워 그 이름을 다시 돈이문이라 지었죠. 새로 세운 문이라 하여 돈이문은 새문 또는 신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서울 정동의 신문로, 세문안길의 이름은 바로 돈이문의 새 이름에서 따온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문안길에서는 돈이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15년 일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전차의 복선화로 송두리째 철거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돈이문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자리에는 돈이문이 있었던 곳임을 알리는 시설 표지물만이 달랑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재 박물관 깊숙한 곳에 누워있는 돈이문 현판이 제자리에 걸리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돈이문 현판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원래 위치에 그 자리에 걸려 있었을 때에 더 큰 역사적인 의의와 어떤 그 큰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도성이 세계문화유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져서 하루빨리 또 녀문이 원래 위치에 복원이 되고 우리 그 주장하고 있는 현판이 그 자리에 걸려 있을 때에 더 큰 의의와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의의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그 복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님은 예터를 지나 걷다 보면 반가운 건물 한 채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장소,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가 1945년 11월 상해에서 귀국한 뒤 운명할 때까지 3년 7개월간 거처했던 곳인데요. 이는 본래 당시 금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최창학이 지은 최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창학이 이곳을 김구 선생의 거처로 마련해 주었고 그 이후 경교장은 백범 김구의 직무실과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는 강한 자존심과 저항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왜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니면서도 계몽과 교화 사업을 전개하였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계몽과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경교장이 원래는 개인의 사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거처가 된 건가요? 경교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최고 재벌인 최창학 씨의 개인 사저였습니다. 경교장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이 환국함으로 인해서 집을 얻으려고 했을 때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일한 행동을 반성을 하고 무상으로 이 집을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 인해서 임시정부 환국위원회에서 이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러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당시로서는 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을 텐데 공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 공간들이 활용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개인의 여기가 별장 형태였기 때문에 각종 그 응접실이라든지 귀빈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주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을 하면서 이 집을 사용했을 때 임시정부의 집무실이라든지 또는 응접실이라든지 또는 대변인실 또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경교장에서 광복을 맞이한 백범 김구는 이곳 귀빈 식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불러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백범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새벽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저격당해 운명하고 말았는데요. 경교장의 거처를 정한 지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죠. 그로 인해 통일운동의 주 무대였던 경교장은 1949년 김구 선생의 서거와 함께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현존하는 백범 김구의 유일한 유적인 경교장은 김구 선생의 서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 3번에 걸쳐 헐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활동가들과 여론의 힘 덕분에 경교장은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백범 김구의 흔적을 이곳에서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문 예터에서 인왕산까지 이어지는 도성길에는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2009년 조성된 월암근린공원은 한양도성복원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곳으로 온전한 도성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제대로 복원하여 걸을 수 있는 행복한 구간인데요. 이곳은 조선시대 성곽의 변천과 성곽 축성 기법을 모두 볼 수 있어 성곽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옛 성곽의 모습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복원이 됐는데요. 밑에 보면 다 이건 옛날 네. 그대로 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에 새로 보수 복원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현대 채취된 새 돌로 지어 색깔이 이제 다른데요. 네. 전체적인 그 축성 기법은 세종시대에 쌓은 그 축성의 그 방식을 이제 현대 재현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쪽에 조금 거칠거칠하게 돼 있는 거는 처음 한양도성 쌓을 때 태조 때 쌓은 그 성벽의 형식, 약간 그 차이가 나 보입니다.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이 축조 기술도 점점 발달을 하는 네,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이 있습니다. 작은 돌이 있는 시기는 네. 어느 시기인가요? 그 이제 다듬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돌이로 사용된 때는 태조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1396년 그 1월부터 49일간에 걸쳐서 이제 단기간에 완성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 전체 18.5km 정도 중에 12.5km가 토성이었고 나머지 6km 정도가 이제 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성 구간이 좀 더 길었는데 석성 구간은 이렇게 자연의 바위도 있는 자연지형에서 쓰였고 토성 구간은 이제 저기 우리 서성 같이 도심 지역 이런 데를 이제 토축을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한양도성 안에는 조선왕조 이래 서울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태조가 한양도성을 축조한 이래 도성의 축조 기법은 왕의 각 시기별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도성의 본래 기능인 방어의 기능을 보다 살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한양도성을 축조한 게 1396년 이제 1월부터 단기간 49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한 11만 8천 명 정도를 동원해 가지고 18.2km에서 5km, 18.2km 정도의 구간을 이제 쌓은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한양 도성을 윤곽을 둘러치는 그러므로 가지고 도성의 어떤 그 형태를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처음 쌓을 때는 기간도 짧았고 그렇게 튼튼하게 쌓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1396년에 쌓은 성을 1422년에 쌓은 그 사이에 그 일부 좀 허물어진 데도 있고 초기 급하게 쌓은 데 토성 같은 데가 그런 그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보수를 겸해서 완전히 석성으로 완성하는 그런 사업을 세종 때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우리의 그 한양 도성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다가 초기에는 상징성이 더 강하고 어떤 성벽으로서의 방어적 기능은 그 충실성이 좀 부족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그 방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도 가로 세로 60cm 정도의 아주 좀 규모 그 크기가 크고 또 이음새도 거의 뭐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밀실하게 쌓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적이 쳐들어와서 뭔가 부수려고 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을 튼튼하게 쌓은 거죠. 여기서 잠시 조선시대 시기별 도성의 축조 기법을 살펴볼까요? 태조 5년 축성을 시작한 한양도성은 4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종 때에는 흙으로 쌓은 구간을 모두 돌로 고쳐 쌓았습니다. 숙종 30년에는 약 5년에 거쳐 대대적으로 도성을 고쳐 쌓았습니다.
면적을 2자 곱하기 2자로 완전히 규격화하여 정방형 돌을 잘 가공하여 빈틈이 없게 했는데요. 이 돌 하나가 장정 4명이 들 수 있는 무게라고 하니 가히 그 튼실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많이 훼손된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어느 집에 뭐 주차장 담장으로 이제 성곽돌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가 이제 엄연히 그 민간 대지로 그 소유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국가에서 뭐 완전히 다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정말 손을 쓰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모퉁이 좀 돌아가면 바로 그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이는 피로티 부분의 뒷벽이 옛날 우리 한양도성 성곽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아까도 지나오면서 그게 이제 안타까웠어요. 북악산에 위치한 숙정문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사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문 또는 자하문이라고도 불리는 창의문은 서울의 사소문 중 유일하게 그 모습을 완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문인데요. 1623년 인조 반정 때 능양군을 비롯한 의군들이 이 문을 부수고 궁 안에 들어가 반정에 성공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오긴 하는데요. 이 창의문은 워낙에 주변 환경이 좋아서 쉼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창의문은 경복궁에 가까워서 그런가요? 딴 성문의 사대문과 사소문 중 제일 아름답고 딴 성문에서 없는 몇 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요 홍해에 봉황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죠. 근데 이것은 이 창의문 조선 시대는 창의문 바깥이 그 돌과 바위가 많아서요, 진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가까워서 그런가 이제 좀 진해의 길을 누리게 해서 진해하고 닭하고는 상극이래요. 그게 이제 닭의 왕이라는 봉황을 홍해에 새기고 천장에는 그려놓습니다. 또 여기에 홍해우의 양쪽에는 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딴 성문에는 이렇게 안장인데 창의문 안쪽만 연꽃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서울 산책을 하면서 여러 코스의 성곽길을 걸어봤는데요. 이 창의문에서 시작하는 성곽 산책은 조금 더 색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대문과 사소문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또 성곽도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성곽길을 걸어보실까요? 네. 창의문과 숙정문을 연결하는 길에는 서울의 절경을 자랑하는 북악산 성곽길이 있습니다. 북악산은 경복궁을 뒤에서 안고 있는 경복궁의 주산으로 청와대의 뒷산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지난 1968년 발생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 이후 근 40여 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어 왔었는데요. 지난 2007년 4월 창의문에서 백악나루와 숙정문을 거쳐 와룡공원에 이르는 북악산 한양도성 구간 4.3km가 성곽 탐방로로 꾸며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와, 경치가 참 좋아요. 네, 여기가 개방이 안 돼가지고 한 40년 묵고 있다가요. 네. 2007년도에 개방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십니다. 이 앞으로 저쪽은 인왕산이고요. 여기서 보면 경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네. 조선시대는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요. 경복궁에 가깝고 또 여기는 이 물이 참 맑아서 여기 뭐 백사실계곡, 세검정 이렇게 영화 촬영소로도 많이 지금도 하는 곳입니다. 네. 어떻게 경치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이쁘죠? 네, 서울에서 아마 가장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시가 탁 내려다 보이네요.
네, 도시하고 시골하고 어울린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여기 아주 이 창이면 바깥이 참 제일 경치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을 이 백악에서나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에서 서울 시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정상인 백악마루보다 50m가 조금 못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맞은편 인왕산의 전경 또한 바로 앞에서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인왕산 능선을 따라 지어진 한양 도성의 환상적인 모습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죠. 북악산의 성곽 부분은 한양도성 구간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우수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권력의 성역 뒷마당이어서 민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훼손도 덜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심어진 노송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풍취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인 백악마루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상에서는 비록 기대했던 경치를 조망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잊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백악마루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시대의 비극을 안고 있는 소나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같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화살 관역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요? 이 소나무는 우리가 일례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1968년도에 저 김신조 일당이 아까 우리 창의문 있죠? 네. 그 밑에서 건문에 불응하다가 거기서 투적전을 벌리다 그 일당에 이제 일로 후퇴를 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14일 동안 교전 끝에 한 사람 생포하고 29명을 사살하고 한 사람은 이제 도주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총알이 15발 맞았는데 이제 잘 치료가 돼서 200년이 넘도록 이렇게 꿋꿋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총 맞은 소나무인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역사의 흔적이네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악산 동쪽 고갯마루에는 정북문인 숙정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교의 오상 인의 예지에 따르면 북대문에는 북쪽을 의미하는 지자가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북대문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풍수적 관념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왜 안 썼냐면 이제 거기 북이니까 북은 방위상으로 이제 겨울에 해당하고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하고 이제 음양으로 보자면 음에 해당해요.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속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서울의 속설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제 백악이 산세가 남쪽의 남산보다 웅장해요. 그래서 이제 음이 양을 누르는 기세다. 지리상으로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성 안에 음풍이 돌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문란해질 것이다. 이런 참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북을 상징하는 지자를 쓰지를 않고 좀 맑게 정숙하게 맑게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 숙청문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숙정문으로 바꿨어요. 풍수적인 관념이 숙정문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태종 13년 풍수가인 최양선은 왕에게 백악산 동쪽 고개와 서쪽 고개는 경복궁의 양팔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청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며 숙정문의 폐쇄는 해제되었지만 1968년 1월에 일어났던 121 사태 이후
숙정문은 다시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랬던 숙정문이 다시 개방된 것은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4월이었습니다. 이로써 40여 년간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북악산의 비경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일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숙정문은 백성들이 드나들 수 없었던 유일한 4대문 중 하나였다고 해요.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이 항상 닫혀 있었는데 그 후로도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숙정문은 개방되지 못한 비밀스러운 문이었는데 이렇게 개방이 된 이후로 숙정문과 함께 성곽길을 걸으니까 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면서 자연도 느끼고 또 역사 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산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몇 번씩 자리가 옮겨지고 때로는 폐쇄되어 빛을 보지 못했으며 때로는 죽은 원혼의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누군가에 의해 그 모습이 철저히 사라지게 된 일이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소중히 간직했다 물려줘야 할 이 귀중한 유산을 마음대로 훼손하기도 합니다. 인이예지신에 따라 보신과 사대문처럼 살라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